과학톡 최미영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장착될 엔진을 단 시험 발사체가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75톤 엔진 시험 발사체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번 시험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우주 개발국 대열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과학톡에서는 대한민국 기술로 우주로 향하는 첫 비행,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체 발사 성공은 어떤 의의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주 발사체에는 액체 로켓 엔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현재 저희는 한국형 발사체에 사용되는 75톤 엔진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을 해왔고요. 이번에 그 75톤 엔진을 이용해서 시험 발사체 비행 시험을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우리 손으로 제작하고 있는 그 로켓 엔진이 성공적으로 비행 성능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로켓이라고 하면은 로켓이 하늘로 올라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로켓을 발사를 우리 힘으로 성공했다는 것은 어떤 기술의 굉장한 진보를 이루었다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로켓의 제일 밑에 숨어 있는 것은 물리학, 수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엔진을 쏘면 앞으로 나아간다. 그다음에 뭐 원하는 곳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속도로 보내려면은 수학 공식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로켓이 대기를 뚫고 올라가려면은 정말 그 마찰과 열에도 강한 소재공학 필요하죠. 또 연료를 골고루 분산하면서도 안전하게 하려면 화학 필요하죠. 유인 우주선 보내려면은 또 생명공학, 생물학 다양한 그 분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켓을 성공한 거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었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말 희대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리호 시험 발사 성공하기에 앞서서 며칠 전에 이 나사의 화성 탐사선이었던 인사이트가 또 무사히 착륙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 되게 시선이 되게 외국으로 많이 집중돼 있었는데 또 그 다음 날 이렇게 누리호가 시험 발사체 성공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뻤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누리호 시험 발사체 작업에 참여했던 이 과학자분들의 그런 뒷얘기를 많이 언론에서 조명을 해줘서 저는 뭐 그거 보는 것도 되게 기뻤던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드디어 짐을 덜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 저희 분야에서는 연구 예산을 투입할 때 그래도 100억, 200억 정도면 큰 예산인데요. 그 우주 쪽에 대한 것들은 뭐 1000억 아니면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저 같으면 못 견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그 총 사업비가 1조 9,572억입니다. 한국형 발사체는. 그리고 현재까지 정부 예산이 투입된 게 한 1조 3천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매년 약 한 2천억 정도 예산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늘 그런 부분이 좀 뭐랄까 국민의 세금을 저희가 많이 쓰는 만큼 보답을 드려야 된다는 중압감과 어떤 부담은 늘 있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해서 그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또 보람이 있는 것도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엔지니어들은 그 자기가 설계하고 개발해서 제작한 게 제대로 동작할 때가 제일 그 기분이 좋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 저희가 조금 남다른 거는 이제 외국에서 기술을 저희가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발사체 분야는 외국에서 전수를 안 해주고 이거는 특별히 이제 보안을 유지를 많이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저희 기술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 그 어떤 물건을 이제 개발을 해냈는데 그것이 의도대로 제대로 비행을 하고 우리가 이제 우주 개발에 쓸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냈다라는 이 자부심이 또 굉장히 그 강하게 다들 느꼈던 것 같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이 발사체가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발사가 될 때 와 신기하다, 성공했다 이 느낌으로만 봤지만 사실은 그 하루를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셨잖아요. 네. 그 뒷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뭐 거의 10년 차
네,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로켓이라는 게 수만 가지의 부분품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다 모아서 조립해서 레고처럼 이렇게 동작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부품 한 부품 모두가 이제 하나씩 개발을 하고 시험을 하고 괜찮다는 그 판정이 나와야 그것들을 모아서 몇 개를 붙여서 또 시험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비행을 하는 로켓을 만들려면은 이게 몇 년이 그야말로 걸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그 사이에 연구원들이 또 지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큰 이런 규모의 시험들이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뭐 대전에서 출장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작은 또 전국의 산지에 있는 공장들에 가서 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출장이 많아서 어떤 연구원은 이러다 장가를 못 가겠다 이러고 실제로 그만둔 연구원도 있었고, 뭐 운전을 하도 많이 하고 다니니까 허리가 또 안 좋아져서 뭐 실컷 만들어 놓고 자기는 발사 때 와보지도 못한 연구원도 있었고요. 좀. 그 우리가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실패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너무나 2조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빅사이언스이기 때문에 그 중압감을 이겨내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너무나 많은 고생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더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75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과학이니까 이게 80톤, 뭐 50톤 이러면 안 되는 건가요? 왜 75톤이죠? 그 로켓은 이제 그 작은 추력의 엔진을 여러 개를 많이 묶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큰 추력의 엔진을 하나를 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로켓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쓸 우주 발사체를 개발할 때 어느 정도 규모의 엔진이 좋겠느냐라고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조사도 하고 그 연구도 하고 했을 때 75톤 규모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너무 크면은 개발이 어렵고 너무 작으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로켓가 복잡해집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75톤으로 저희가 결정을 한 바 있고요. 현재 75톤 엔진은 저희 한국형 발사체가 1단, 2단, 3단으로 구성이 되는데 1단에 4개가 들어가고 2단에 1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3단에는 7톤 엔진, 작은 엔진이 들어가는데 여러 개의 엔진을 같은 엔진을 여러 개 사용함으로 인해서 또 제작할 때 비용이 좀 좋아진다든지 신뢰성 확보가 용이하다든지 하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로켓 발사체하고 로켓 발사가 다른 것 같던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발사체 실험을 성공했다. 그리고 로켓, 그러니까 뭐 우주 왕복선을 띄어서 하는 거에 성공했다. 뭐 이런 내용이 다를 것 같거든요. 대부분의 우주 발사체는 목적이 이제 그 인공위성이라든지 어떤 그 물건을 이제 우주 궤도에 실어 놓는 게 목적이고요. 그 발사가 성공했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올라가서 목표하는 궤도에 인공위성을 정확하게 투입을 했다라고 이제 그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저희 시험 발사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위성을 어떤 궤도에 투입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얘는 엔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 발사체 비행 시험을 할 때까지 저희가 75톤 엔진은 약 100회 정도의 지상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이 엔진이 제대로 동작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이것이 또 비행 중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뭐 그 가속도가 있는 환경이라든지 또는 기동을 하는 환경에서도 제대로 동작한다는 걸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행 시험을 해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이 엔진이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검증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를테면 그 달 궤도에다가 궤도선을 하나 보낸다 그러면 몇 톤 정도의 그 발사체가 필요한 건가요? 그 달에 갔던 거는 이제 세턴 로켓이고요. 그 추력이 한 3,000톤 정도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저희 한국형 발사체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네. 한국형 발사체는 지구 저궤도에 1.5톤 정도의 그 위성을 올리기 위한 그 성능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달 궤도까지 가는 데는 이제 성능이 미치지 못하고요. 현재 우리가 항우연에서 개발하고 있는 달 궤도선을 그 달로 보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1, 2, 3단이 아니고 4단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 성능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로켓이 지금 뭐 3단, 4단 말씀하시잖아요. 가다가 이제 떼버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떼버리는 게 항상 그 딱 정해진 위치에 제대로 잘 떨어지나요? 이게
막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이쪽에 떨어져서 막 잠자다가 지붕 위로 위성 떨어지고 이런 그런 일은 안 생길까요? 그거는 사고고요. 그 발사체를 설계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얘를 어디다 떨어뜨릴까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항상 보고서 사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발사체가 그 설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또 우리가 하나로 해가지고 그냥 쭉 가면 좋을 텐데 사실은 연료를 많이 쓰면 쓸수록 연료통이 비기 때문에 이거는 쓸데없는 무게를 달고 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분리해서 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무게를 줄여서 이렇게 가는 게 더 이득이 커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남쪽으로 발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공해상에 섬이 없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이제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그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발사체가 설계가 되고요. 실제 비행을 할 때는 저희가 그 바람, 그다음에 우리가 로켓가 가진 성능의 어떤 그 이렇게 변동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계산을 하고 그 분석을 해봐가지고 요 지역에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범위 내에 떨어질 것이다라는 확률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가능성을 한 90% 이상 그 가진 상태로 그렇게 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해진 지역에 떨어지게 되고요. 그게 그렇게 안 떨어지면 이제 사고가 되는 거죠. 근데 걱정 없이 주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스페이스X 네. 착륙을 하더라고요. 발사체가. 그것도 이제 곧 만드시죠? 이제 항우연에서 만드시겠죠? 만드시나요? 저희가 이제 뭐 그 스터디는 하고 있는데요. 그 이게 갈 길이 아직 굉장히 멉니다. 저희는 그 아직은 이제 그 발사체가 완성이 아직 안 됐고요. 우선은 발사체를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거를 회수하는 방법을 또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발사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형 발사체라고 하는데 이 연구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네, 한국형 발사체는 2010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한 10년 정도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이 한국형 발사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저희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한 20년 가까이 또 로켓 개발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989년에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이 설립이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그 우주 로켓을 연구를 계속을 해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고체를 이용한 그 과학 로켓이라고 해서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로켓부터 시작을 해서 쭉 했고요. 우리나라가 액체 로켓을 처음 해본 거는 90년대 말에 저희가 KSR-3라고 하는 액체로 만든 과학 로켓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그 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액체 로켓에 대한 연구를 지속을 해왔고 그런 것들이 쭉 이제 저희의 이제 그 기술로 쌓여가지고 한국형 발사체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형 발사체 전에 이제 그 나로 개발을 저희가 또 진행을 했었고 잘 아시겠지만은 러시아하고 국제 협력을 하면서 이제 나로는 이제 그 진행을 했는데 이 나로 사업을 러시아랑 같이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러시아한테서 이제 습득 배워봤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탕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10년 정도 됐고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또 한 2, 3년 정도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뭐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사실 시험 발사체 성공이 이제 우주로의 첫 발이다 이런 평가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인공위성이 이제 우리 인공위성이 하늘에 날아다니고 있고 뭐 다른 나라의 어떤 탐사선이 화성을 가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운송 수단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제 우주 발사체가 유일한 이제 수단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없고 이제 지금 그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그 수송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수송 수단에는 현재 기술로는 이 액체 로켓 엔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이제 이 75톤 엔진을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이 엔진을 이용해서 우주로 갈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렸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 끝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길이 열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발사체 하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잖아요. 네. 그 얘기는 발사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저희 나라가 내세울 수 있는 핵심 기술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발사체는 잘 아시겠지만 발사 비용이 뭐 적게는 한
수백억에서 뭐 천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발사체 한 대 비용이 이제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발사 실패를 하게 되면은 발사체 자체도 굉장히 비싼 돈을 날리게 되는 거고 거기에 실린 위성도 보통 수천억짜리가 이제 날아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손실이 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할 때 그 가능한 한 안전하게 신뢰성 높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옛날부터 제조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요. 전자 기술, 통신 기술 많이 발전해 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프라가 되어 있지만은 딱 하나 없는 게 저희가 로켓에 필요한 딱 그 전문적인 부분의 기술들이 몇 가지가 필요한데 그런 게 아직까지 없었고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의 기술력을 이제 높여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뭐 정밀 기계 분야라든지 전자 통신 이런 부분들이 잘 합해지면 우리도 그 다른 나라에 못지않는 그런 우주 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주가 이제 지구 밖의 우주고 뭐 태양계 그다음에 다른 또 태양계가 있고 행성들이 있고 이런 걸 이제 잘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이제 뭐가 있을지 우리가 거기 갈 수 있을지 늘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데 우리 미래 세대도 늘 궁금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그러면 우주로 가서 뭘 해보자 우리도 나도 가보자 뭐 이렇게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송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송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론 우리나라가 굳이 그러면 이 수송수단을 가져야 되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우주라는 것이 이제 워낙 천문학적인 돈이 많이 드는 분야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 다른 행성 탐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될 경우 워낙 그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는 여러 나라가 앞으로도 이제 그 공동으로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거기에 참여를 하려면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들이 자기 기술들을 보통 대면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진 기술력을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그 분야가 우주 발사체이고 우리가 같이 참여하면서 어떤 위성을 탐사선을 어떤 궤도에 올려주겠다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같이 일하기가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우주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국제적으로 이제 큰 대형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매우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를 물론 우리 기술로 발사를 하게 돼서 뭐 화성 탐사도 하고 우주 탐사도 하는데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선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미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사에서 나오지 않은 기술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그 우주 발사체 기술이 어떤 그 과학 기술의 종합 전시장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목표를 높게 잡고 우리가 고도의 기술을 개발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실생활에 적용이 되기도 하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뭐 우주에 대한 얘기만 해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방에서 지금 쓰고 있는 전자레인지라는 것은요. 나사에서 그 아폴로 프로젝트를 할 때 유인 우주인들을 보내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음식을 해 먹을까 고민하다가 만든 제품이고요. 진공 청소기도 그때 나왔고요. 심지어 우리가 잠잘 때 쓰는 메모리 폼도 복원력이 좋고 아주 안정된 소재가 없을까 하다가 개발된 그때 우주 탐사선 만들 때 만든 개발된 그런 기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목표를 높게 갖고 거기에 대해서 매진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기술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도 또 더 살아나게 하고 이런 굉장히 많은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 탐사선 제가 아까 착륙 탐사선 착륙 발사체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까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단순히 우주 발사체 연구로 끝이 아니고 이게 정말 우리 삶 속으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한국형 발사체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내에서 설계해서 제작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고요. 뭐 우주 발사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 틀리게 제작이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어디는 2단형, 어디는 4단, 뭐 저희는 3단형이지만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추진제도 이제 나라마다 좀씩 다른 걸 쓰고 있고요. 저희는 액체 산소하고 그다음에 등유, 케로신이라는 걸 이제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는 보면은 액체 산소, 액체 수소를 쓰는 데도 있고 어디는 또 이제 그 일부 그 나라에서는 이제 맹독성 그 추진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 하지만 이제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 나라에서 발사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나라의 위치,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산업 그 수준 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 독특한 발사체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저희도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독자 개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3단형 75톤 엔진을 이용하는 이런 그 특징을 가진 그 한국형 발사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쪽 그 항공 우주 쪽에 뭐 발사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많이 들었던 이름이 뭐 나로호, 누리호 이렇게 막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나로호는 저희가 이제 그 러시아와 함께 진행했던 2단형 발사체 개발 사업이었고요. 나로라는 이름은 이제 그 우리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외나로도라는 지명에서 아마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국민 공모를 통해서 결정이 된 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누리라는 거는 한국형 발사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작년에 그 국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이제 누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명명이 됐고요. 지금 나로는 이제 국제 공동 협력으로 이제 러시아하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좀 많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누리호는 저희가 이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일을 다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은 나로 때 사용한 발사대 같은 경우는 당시 러시아에서 설계를 하고 우리나라 기업하고 저희가 같이 해서 제작을 해서 구축을 했고요. 지금은 그거를 저희가 완전히 우리가 다 설계하고 제작하고 구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나로호를 기반으로 누리호 사업이 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두 개가 궁금한데요. 네. 일단 하나는 그 로켓의 성능을 가늠한 어떤 잣대가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액체 연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화성에 도착한 그 로켓이 다시 지구로 돌아올 때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연료를 화성 대기에 있는 메탄을 이용해서 연료를 만든다. 뭐 그런 걸 들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우선 그 로켓의 성능이라고 하면은요. 대부분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얼마 정도의 우리 지표면에서의 고도에 얼마 정도의 무게를 올릴 수 있느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 한국형 발사체 같은 경우는 이제 600에서 800km 고도에 1.5톤 정도의 그 위성을 올릴 수 있는데 외국의 이제 대형 발사체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몇 톤이 아니라 이제 수십 톤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곧 성능이 될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행성으로 가려면 지구 궤도에 있는 게 아니라 행성으로 나가려면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큰 로켓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그 메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 실제 로켓 엔진에 그 완전히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 아직은 없고요. 지금 연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게 그 저희가 이제 화성을 가면 그 이제 뭐 어떤 연료를 가지고 이제 갈 텐데 거기서 화성은 이제 꽤 큰 행성이고 대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다시 이제 탈출을 하려면 화성에서 돌아오려면은 지구에서 저기 이륙하는 것보다는 작지만 굉장히 많은 양의 연료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갈 때 애초에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그러면 엄청난 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대신에 거기에 있는 거를 사용하면 어떻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나왔던 게 아마 그 메탄에 관련된 그런 얘기였던 것 같고요. 대기 중에서 화성의 대기 중에서 메탄을 포집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저는 뭐 제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좀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세계적인 동향도 궁금하고요. 우리나라의 기술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지금 보시면 뭐 아까 한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재사용 발사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번 발사를 하려면 대부분 이제 이게 일회용인데 수백억에서 천억 넘어까지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이제 재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걸 늘 사람들이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나사에서 우주 왕복선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었죠.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는 돈이 더 들었어요. 우주 왕복선이 더 비싼 돈이 들고 해서 결국은 지금은 우주 왕복선은 퇴역을 했고, 그렇죠. 하지만 이 조금이라도 경제성이 있어야지 우주 개발이 좋아진다라는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이스X라는 그런 회사에 앨런 머스크라는 분이 재활용하는 로켓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로켓 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지금 훌륭하게 또 일단을 재활용하고 이제 그런 게 되는 것 같고요. 저희도 보면은 뭐 지금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그런 것들을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도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저희는 아직은 제대로 된 우주 발사체 개발을 하는 것이 일단은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이제 개념적인 그 연구를 저희 연구원 내에서 일부 좀 진행을 해주고 계시고요. 아직은 활성화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발사체 기술 자립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한국형 발사체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따지는 여러 가지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용하는 그 기준으로 하면 약 90% 정도 국산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다른 데에서 사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이 로켓 우주 발사체에 들어가는 기술은 이게 잘못 사용이 되면 그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그런 부품들을 잘 팔지를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직접 제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가 발사체에 성공한 걸 이용을 해서 앞으로 인공위성도 쏘아 올릴 수가 있잖아요. 네. 인공위성 관련해서 저희가 보면은 뭐 저궤도 위성, 중궤도 위성 이런 데에 대한 지식을 좀 전달했으면 싶은데 관련돼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지금 한국형 발사체는 600에서 한 800km 정도의 저궤도 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궤도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다목적 위성들이 이제 투입이 되는 고도입니다. 주로 그 위성들의 목적은 지구 관측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구 관측은 이제 가까울수록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멀리 가면 이제 잘 보이지가 않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궤도는 지구 관측에 좀 많이 사용이 되는 위성들이 있고, 특히 뭐 잘 아시는 스파이 위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보다 더 낮은 고도에서 대신에 이제 고도가 낮아지면 수명이 짧아지거든요. 예,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통신이나 기상의 관측에 쓰는 지구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36,000km 고도에서 이렇게 지구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속도로 돌고 있어가지고 마치 정지해 있는 것 같은 그런 궤도의 위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형 발사체는 저궤도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하기에는 성능은 못 미칩니다. 네. 그러면 3년 후에 누리호 발사할 때는 위성을 탑재해서 하나요? 네, 지금 보통 이제 발사체를 이제 처음에 딱 개발을 하면은 이제 뭘 실어서 발사를 해야 되는데, 위성들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는 처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위성을 탑재하는 것보다는 이제 테스트할 용도로 조그만한 위성 또는 뭐 실제 동작은 하지 않는 더미 형태만 있고 무게만 맞추는 뭐 그런 식으로도 발사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첫 번째 발사, 2021년에 첫 번째 발사에서는 더미로 된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발사에서는 더미도 있지만 조그마한 위성을 저희 과학위성급 정도, 100km에서 한 200km 사이 정도의 위성을 실어서 실제 그 위성도 이제 필요한 궤도에 투입을 시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뒤로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 실용급 위성들을 이제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나눠서 발사가 이루어지는 거군요. 네. 발사체는 똑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로켓 엔진의 굉음을 가장 가까이서 들으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어떠신가요? 뿜어내는 굉음을 들으면. 저는 5번 발사를 겪었는데 5번 발사를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발사할 때 자기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화면상의 점으로만 보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 CCTV 화면을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고요. 그 대신에 이제 소리하고 이 진동이 그렇죠. 느껴지는데요. 그 물리적으로 이제 당연한 게 이제 처음에 점화 딱 하면은 진동이 먼저 옵니다. 이게 빨리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꽝 하고 이제 오는데 그게 굉장히 이 내 몸이 울리고 아마 지진이 나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이 내 몸이 막 울리고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게 굉장히 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혹시 다음에 기회 되시면은 꼭 한번 발사 현장을 가보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순간의 희열이 굉장히 있으신 거죠. 네. 그거를 못 잊어서 힘들다고 하면서도 그 다음 날 또 이제 일하러 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마무리하면서 어떤 언론사, 모 언론사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18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무엇이 있느냐. 거기 나로호가 들어갔잖아요. 과학기술의 10대가 아니고요. 2018년 모든 사건, 사고, 행사 전부 다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나로호 발사 성공, 시험 발사 성공한 것, 그만큼 국민들에게 굉장한 꿈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 결과 들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 뭐 끝나고 나서 저희는 잘 됐구나 하는 좀 담담했는데요. 너무들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뭐 기쁘다, 좋다 뭐 이렇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특히 뭐 일반 국민들까지 그게 저희는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굉장히 기사화가 됐다는 얘기는 발사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나도 저런 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한테 너는 이런 거 공부하면 나중에 나처럼 이런 거 개발할 수 있어 하고 할 수 있을 만한 뭐 조언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항공우주공학을 쭉 전공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쭉 왔는데요. 이런 인공위성이나 우주발사체, 우주 또는 다른 우주 쪽 탐사에 꼭 항공우주를 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항공우주는 거기에 이제 보통 운송수단, 그러니까 발사체나 인공위성 같은 걸 저희는 직접 이제 학교에서 배우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전공 지식을 가지고 이제 같이 해줘야만 이런 시스템이 나오고 우리가 발사 운영을 할 수 있고 또는 우주 미션을 이제 달성할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공우주공학과를 못 갔다고 해서 내가 우주 쪽에 일을 못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우주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전공이든지 간에 거기서 이제 우주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열심히 하시면 아마 이쪽에 종사할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주 발사체 역사의 산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려면, 순조롭게 성공을 하려면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는 이것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남아 있고요. 한국형 발사체는 이제 1단, 2단, 3단이 있는데 시험 발사체는 그 중에 2단을 가지고 비행 시험을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게 1단 75톤 엔진 4개를 붙여서 개발을 진행하는 게 남아 있고 그다음에 위에 3단 7톤 엔진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시험 발사까지 그동안 진행했던 과정들을 그대로 1단하고 3단에 대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주로 이제 저희 3단 7톤 엔진을 이용한 시험 진행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1단 75톤 엔진 4개를 묶은 1단 시험을 진행을 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 잘 진행이 되어야 21년에 저희가 이제 3단형 발사체를 구성을 해서 비행 시험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면은 늘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좋기만 한 적은 없고 오히려 좀 어려움이 있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면은 비행에서는 오히려 더 괜찮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바 있고요. 나로호 때도 저희가 이제 2번의 실패를 했고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당시. 하지만 그때 겪은 이런 것 때문에 실패를 하구나, 이런 거를 피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깊게 남아 있고요. 그런 게 결국은 고스란히 그 다음 개발에 이제 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게 이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그 실패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또 개발하는데 또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것 같고요. 하여튼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형 발사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행성에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들이 생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이 로켓을 만드는 데 또 집중하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겠지만 이제는 실제 탐사를 할 행성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만 또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이 우리 이 박사님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실제 그것들을 구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거나 뭐 아니면 감상에 젖을 때는 항상 하늘의 별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주에 대한 꿈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미래에 대한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그 발사체 성공으로 아이들이 우주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업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꿈을 잊지 않고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수학, 과학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발사체에 착륙도 하고 달에도 가고 화성도 가고 하는 그 우주선 만드는 미래의 과학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발사체 연구를 하면서 많은 실패가 있었을 텐데 그 시간 동안에 인내를 거듭하면서 꾸준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성공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 굉장히 존경하고요. 이런 분들께서 앞으로도 연구 꾸준히 열심히 하셔서 저희도 언젠가 우주에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워낙 큰 예산을 이제 국민의 세금을 갖다 쓰고 그다음에 뭐 이게 처음 국내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늘 삐걱거립니다.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느라고 이제 시간 보내고 발사 일정이 지연되고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풀어가지고 저희가 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시행착오도 필요하고 그런 걸 겪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좀 이해를 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저는 이렇게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끈기와 열정 대단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 이 발사체를 개발하고 우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기술로 우주에 가는 그날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